네,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 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서 선거 참패에 따른 비상 수습에 나섰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며칠째 이런 질문을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승리한 민주당은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도부 총사퇴에 따른 비상수습에 나선 모습인데요. 일단 이번 6.13 지방선거 보시면서 차 교수님께서는 어떤 선거다, 어떤 결과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좀 보셨는지 좀 듣고 싶네요. 이번에 뭐 지방 권력에 있어서 보수의 몰락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제가 예. 생각했을 때는 한국 정치에 있어서 보수의 몰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 정치에서의. 예. 예. 사실 뭐 지난 이 재작년이죠. 재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사실 정권이 빼앗겼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파들이 새로 태어나는 모습. 정말 반성하고 국민들이 다가가려는 모습보다는 뭐 기존에 있는 기득권, 알량한 그 기득권에 너무 집착했던 것에 대한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뭐 해초를 들면서 이번에 진짜 아예 완전히 바닥에서 새로 시작을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상당히 지금 뭐 나름대로는 이 반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정당의 구조를 그대로 이렇게 리모델링한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완전히 처음부터 바닥이 새로 시작한다면 거의 재건축 수준의 그런 혁신과 새로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해체해야 됩니까? 그럼요? 뭐 꼭 해체라는 표현보다는 좀 발전적으로 뭔가 이 당의 진로를 모셔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 지금 당장 어제 지금 초선 의원들이 중진들에 대해서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 당의 중진들 최소한 뭐 3선 이상 지금 과거 집권 시절에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가면 초재선도 그럼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지금 외부에서라도 새로운 인물을 영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벤치마킹해야 될 하나의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과거 영국의 보수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국 보수당이 1997년에 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난 뒤에 13년 동안 접근을 못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때 보수당이 2005년도에 캐머룬이라는 재선 의원을 당수에 앉힙니다. 그때 당시 캐머룬이 38살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뭐 젊은 사람을 앉히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좀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네. 또 무엇보다도 당의 기득권과 이 당의 기득권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앉혀야만 자유한국당이 새로 거듭나는데 큰 자극도 되고 새로운 길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고 기득권에서 자유로운 외부 인물을 영입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앞으로의 한국당의 일종의 한국당이라든가 야권의 앞으로의 소위 쇄신, 앞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면 예.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단은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의 참패의 원인이 뭔가 내가 보기에 저는 4가지 바람이 교차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 오래된 이야기도 많으면 탐풍이라고 탄핵이라고 하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거로 이제 보수가 사실상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문풍이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 다음에 이제 북풍이라 해서 남북의 관계의 어떤 해빙 무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여권에 유리하게 이제 작용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홍풍이라고 홍준표 대표로 상징되는 야당 지도부의 일종의 여러 가지 잘못된 언행이라든가 튀는 이런 행동들, 이런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특히 야권에게는 역풍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역풍과 이런 여당에 대한 순풍 이런 것들이 상호 교차하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 이런 거를 딛고 이제 새로 하려면 뭐냐 하면 야권은 3가지, 아까지만은 야당의 지도부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주요 요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새로운 인물을 찾는 아까 말했지만 그게 그냥 필요한 것이고 네. 아까 말했지만은 이제 문 대통령의 지지에 높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해빙 무대 속에서 새로운 노선 정립 이러한 것들이 노선과 보수 가치의 정립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어떻든 이번에
뭐 바른미래당이 너무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그 야권 분열의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대통령제 속에서는 이 야권 분열이라는 것들도 이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당제가 내각제에 의한 다당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야권의 통합도 하나의 숙제로 남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한국당은 일단 혁신 비대위를 꾸려서 돌파구를 모색하기로 했는데 두 분께서 계속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혁신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게 될지 궁금한데 어떤 인물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날 정도로 예상하시는 하면은 분이 있나요? 제가 예상하는 사람은 현재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론들을 보니까 예. 네.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외부에서는 이제 거론되는 사람이 김병준 전 부총리까지 지낸 적이 있죠. 노무현 그렇죠.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이제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데, 그다음 내부에서도 거론되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 이야기를 나열을 하자면 김무성 전 대표도 있고 이완구 전 총리도 있고 오세훈 전 시장, 그다음 뭐 이런 분들이 여러 분들이 거론이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가 이 거론되는 건 이미 언론에 거론된 사람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진짜 새로운 인물을 찾으려면 지금 제가 당장 생각은 누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당장 거론되지 않은 이런 오히려 새로운 인물을 새로운 진짜 리더십의 대안으로 그 후보군으로 모실 정도로 이 정도로 뭔가 이제 진짜 새로운 얼굴을 바꾸고 진짜 어저께도 보면은 뭐 절까지 하면서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진짜 이거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혁신 비대위라는 그 틀 자체를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틀도 좀 부족하다 보시는 저는 거죠? 좀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지난번 탄핵 이후에 정권 빼앗기고 난 뒤에 임명진 목사가 외부에서 수혈됐습니다만은 결국 임명진 목사가 몇 개월 못하고 물러났지 바꾼 게 않습니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임명진 목사가 했던 그러한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내가 보수의 혁신을 뭘 해보겠다고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결국 가서 땜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 혁신 비대위가 아니라 재창당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셔서 상당한 권한을 줘서 그분에게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아예 당권을 완전히 맡기는 그런 파격적인 조치가 선포를 필요하지 준다. 않을까. 예. 그런 식의 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도 예. 왜 그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과 그 당시에 그 서청원 의원과 좀 친박계 그렇죠. 의원들과 부딪힘이 있어서 청산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마찰이 생겼었죠. 그래서 네. 홍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비양심적이고 개파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원을 청소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네. 이 부분도 아마도 한국당이 어떤 이번에 참패하고 몰락한 원인 중에 하나라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그런 것들이 뭐 잘못한 이유는 뭐 100가지가 넘습니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앞으로 이제 당이 전체적으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큰 그 골격을 바꾸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들이 많은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의 여러 가지 웰빙을 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 잘못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앞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과제고요. 근데 이제 야당이 이제 앞으로의 뭔가 이제 잘하려면 야당이 이제 그런 혁신과 개혁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나 분명한 거는 현재는 여권이 탄핵 이후에 여권이 주도하는 이런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럴까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가 반성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런 기회는 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물을 영입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에서 인적 쇄신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데 당장 김무성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네. 했습니다. 네. 이게 신호탄이 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뭐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의원이 지금 총선 불출마 이야기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사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천 파동 끝에 뭐 본인은 당선됐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이 더 이상 선출직은 도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어쨌든 상당히 전직 대표라는 정치적 무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먼저 보였기 때문에 바로 어제 그 의원총회 끝나자마자 놓은 이야기가 지금 초선 의원인 윤상직 의원이 자기도 지금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당의 혁신, 인적 쇄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은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뭐 바로 뭐 김무성 이 의원이 뭐 과거 또 자신이 당대표를 했던 그러한 걸 생각해서 다시 이 지금 이 보수 재건에 앞장서는 거 아닐까라는 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앞장서기보다는 자신이 소위 말해서 반성과 개혁의
위한 미랄이 되겠다는 그러한 저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김무성 의원이 전면에 나서면 오히려 더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김무성 그 대표 불출마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영남 김무성 전 대표가 불출마하는 건 이제 육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동안 대권에도 도전하려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 결심이 뭐 그동안 좀 큰 효과는 없다 보시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불출마 결심한 거는 이제 다른 중진들의 또 연쇄 불출마를 아마 희망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 이어서 저 연쇄 불출마가 그렇게 중요한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진짜 이런 당의 이런 위기 상황이라면 영남권에서 그동안 어찌 보면은 영남권이 텃밭이도 작용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부산, 경남, 울산이 이제 민주당이 다시 차지했습니다만은 광역단체장에서 근데 이런 거에서 좀 손쉽게 당선된 중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남권에서 3선, 4선 이상 되는 이런 중진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치를 진짜 내가 국민들을 위해 진짜 모습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반성하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그만두고 오히려 새로운 신진 세대들에게 그런 거를 넘겨주는 그런 결단들도 진짜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당을 생각한다면 그런 결단들을 하는 게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이 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이는 게 그래도 실망한 보수층들한테는 뭐 나름의 네.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행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뭐 사실 뭐 만약에 지금 현재의 구도 속에서 이 자유한국당이 반성하고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진들은 다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러나야 중진들이 된다. 지금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는 뜻이 아니라 당을 제거하고 이선으로, 예. 반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지금 최소한 초재선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 물론 초재선 중에서 과연 저 사람들은 책임이 없느냐고 뭐 이렇게 이 비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모습 자체가 그러한 노력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이 자유한국당이 변하려고 하는 상당한 몸부림으로 그런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하자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영남권의 중진들은 상당수 좀 마음을 비우고 예. 불출마 결심을 한 사람들이 많은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의 그럼 초재선들의 보통 이런 경우는 소장파들이 정풍운동 일으키고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참 특이한 거는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한국당의 초선 의원들이 42명이나 되거든요. 근데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소장파의 운동이 별로 없었다는 게 우리 차 교수님도 잘 알겠지만 이렇게 초재선의 정풍운동이 없었던 당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탄핵까지 거쳤는데 그건 뭐냐 하면 초선 의원 중에 그 상당수가 당시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제 친박 공천으로 인해서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선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많이 안 불고 있다는 게 한국당에는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초선 재선 중에도 중선만이 그러니까 중진만이 문제가 아니군요. 오히려 초재선의 문제를 또 거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권당에서 이런 많은 초선들이 뭐 이렇게 발언을 이렇게 적게 내는 거는 별로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초선들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바른미래당 상황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대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선거에서 정말 참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뭐 공천 때부터 잡음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개파 갈등이라든지 정체성 논란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미래당의 당명이 바르고 미래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제가 이번 그 지방선거를 둘러싼 공천 뭐 당내 사정을 봤을 때는 바르지도 못하고 미래를 지향하지도 못했다. 당명을 못 따라갔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송파울 같은 경우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 뒤늦게 뭐 확장성이 있다, 뭐 당선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 위에 그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을 그냥 내려보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이것이 바른 정치 행위인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화면에 놓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서울시장 전 후보 같은 경우도 당시 자신의 그 확장성,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거 하나로 무조건 단일화 하면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고 또 단일화 과정에서도 뭐 예를 들면 객관적인 이 중거의 틀을 갖고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당선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양보해라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공학적이고 정치공학적인 모습이 소위 말하는 정치 구태,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지향하고 있는 미래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이번에 참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이 당명을
다시 되찾는 당명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치를 되찾는 데서 출발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그 출발조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명의 가치를 새로 찾는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뭐 당의 존립마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앞으로 또한 어떻게 될지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을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보수의 대안이 될 거라고 해왔지만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 한국당도 굉장히 최악의 참패를 당했습니다마는 한국당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아예 거기는 무관심이라고 할 정도의 표를 얻은 건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 정체성의 모호함이라는 게 예, 가장 근데 그 큰 가장 이유로 뭐 꼽혔었는데.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반복을 그냥 제목만 말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그거의 잘못은 뭐냐면 첫째는 노선의 정립이 안 됐다라는 예. 거는 이제 개혁 보수, 혁신 보수라는 말만 했지 정확한 진짜 보수인지 진보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게 그럼 컸고 그런 것들이 또 반영으로서 지도부 간의 계파 갈등이 또 벌어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소위 존립을 하려면 이런 노선 정립을 분명히 어느 쪽이든 간에 분명히 하면서 이제 가야 된다는 게 필요하고요. 이 중도를 비록 지향하더라도 저희도 분명히 지향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한국당과의 어떤 일종의 해체 모여식 단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보수에 있는 박해 세력들까지 하는 이런 해체 모여식 통합도 거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야권발 정계 개편이 어떻게 좀 이렇게 일어날 것인가. 참패한 상황에서 네. 뭔가 적극적으로 못하겠고 수동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보수대 통합이라는 어떤 틀로 인해서 제3지대에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일어날 것인가는 참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 교수님 생각하시는 어떤 야권 정계 개편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철저한 그 자기 반성과 혁신을 통해 새로 거듭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상당 기간 아마 야권 재편을 둘러싸고 정치적 아노미, 정치적 혼란 상황이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는 내년 연말까지 그렇게 되면 총선까지 또 총선까지 영향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앞서도 뭐 바른미래당도 얘기했지만 바른미래당도 지금 당장은 이 지금 그 당의 정체성, 그 개파 간의 정체성 문제가 결국 극복을 못했다고 한다면 결국 가면 다시 가면 각자도 형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유승민계로 대변되는 자유한국당하고 뿌리가 같은 세력들은 그렇게 모이고 예. 그리고 또 이 호남을 지금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평화민주당을 가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범여권으로 그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철수 전 후보가 이 2011년도에 새 정치를 들고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제3의 정당, 다당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이 노력 자체가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당 체제로 결국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이야기했던 제3의 정치를 통한 그 다당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가치를 우리 사회에 우리 정치 이게에 상당한 변화를 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 자체는 아마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그 이 혼선을 거치면서 아마 양쪽으로 수렴되는 모습을 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양당 체제로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것이다. 높아 보입니다. 네,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우리나라 선거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현재 같은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에서는 외국이도 그렇거든요. 소선거구제를 위주로 하는 데서는 양당제로 하는 경향성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선거구제라든가 비례대표제를 많이 도입하면 네. 다당제로 가는 성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원 내각제는 그런 선거제도를 많이 택하고 예.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양당 체제로 수렴되는 갈 가능성은 많은데 앞으로 선거법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어떻든 야권의 재편은 제가 보기에 총선을 앞두고는 결국에는 야당이 해체 모여식 일종의 재편을 통해서 통합, 해체 모여식해서 새로운 세력까지 하는 통합을 지향할 텐데 제가 요즘 어저께 지방선거 직후에 움직임을 보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충 비대위나 혁신 비대위를 거쳐서 국민들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가면서 상당 기간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올해 당장 해체 모의식 개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해체 모의식 그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는 좀 다급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상황을 보면서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이에 반해서 범여권이 지금 현재 이번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이제 동시에 설치된 재보궐선거에서 열왕구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130석이 됐습니다만은 네. 과반 의석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정 같은 걸 통해서 법 여권의 과반 확보 이런 거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민주당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제 좀 화제를 바꾸고 싶은데 말씀처럼 130석이 됐습니다. 연정을 통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도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어떤 행보가 예상이 되십니까, 우선? 뭐 만약에 야당이 보수 통합 나가서는 보수 중도를 아우르는 하나의 그 세력으로 뭉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강한 구심력을 작용해서 범여권 세력들과의 결속, 연대 나아가서는 아마 통합까지도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보는데 뭐 그 과정은 뭐 그 결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상당히 지금 그 130석까지 의석수를 늘림으로써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서 완벽한 압승을 함으로써 상당한 이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의 선거는 분명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지방선거에서의 승리지 이 국회에 대한 심판은 아니거든요. 국회는 네. 어차피 2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소야대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야권이 제대로 재편을 못하고 상당히 지리밀려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야권이 각 정파끼리 상당한 선명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강력한 대추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극한적인 정쟁 상황이 오히려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여당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럴수록 여당은 여야의 협치 노력을 더 그렇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야당을 국정의 바턴으로 삼아서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가 개혁 과제를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걸 궁극적으로 입법화시켜서 제도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적당히 타협할 건 타협하고 줄 건 내주면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타협을 통해서라도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민의를 대변해달라고 저희가 국회의원들을 뽑았는데 이거 뭐 1년 동안 일단 국회 모습은 영 국민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가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도 네. 야당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 차질을 빚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좀 예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가 모든 권력을 이제 다 차지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국회 그러니까 중앙 행정 권력과 이번에 지방선거의 지방 권력은 차지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국회에는 2년 전에 총선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2016년 4월에 치러진 거기 때문에 일종의 국회에서 이번에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거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는데 당장 이제 그러려면 여러 가지 당장 이제 후반기 이제 국회에서의 과제가 뭐냐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그다음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서 선출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제들이 있는데 지금 야당은 당장 지금 패배 수습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원내대표들이 다 비대위원장 되지 않았습니까? 예. 수습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서 원내 협상은 나중에 하자 이런 거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7월 초로 가야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저는 여당의 길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는 이런 경우에 주도권을 잡았다 그래서 완전히 일방적으로 여당에 주도하는 식으로만 끌고 가는 건 쉽지 않은 그것도 상황이거든요.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진짜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협치를 하더라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일종의 범여권의 이런 일종의 안정적인 의석은 확보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저는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할 거로 보는데 그중에 하나가 연정이 있고 또 하나는 일부 정당과는 통합하는 방법이 있고 민주평화당 같은 예, 그렇죠. 통합할 수도 있고 예. 또 그런 의원들을 개별 영입하는 방식 그 세 가지 방식을 중에 어느 방식을 택할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